노유진의 정치 카페. 노동자 밀집 지역인 창원 성산구,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권영길 의원을 배출한 지역이죠. 바로 이곳에서 지난 15일에서 19일 약 5일간이죠.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종합원 총투표가 열렸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 토요일에 발표됐습니다. 7,600표를 얻은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죠. 손석형 전 도의원을 289표 차, 즉 박빙으로 이기고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나는 24일 이 결과가 이제 확정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박수. 또 손석형 예비후보한테는 위로의 말씀도 같이 전해야겠죠, 그죠? 예. 네. 근데 생각보다 이게 표차가 적게 났어요. 원래 선거라는 게 하다 보면 둘이 나오면 팽팽해져요. 신승인데 어떻게 좀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났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저 후보한테 당선 소감을 묻기 뭐하고 들어봐야 될 텐데 이제 오늘 못 나오셔가지고 오후에 예. 기자회견 때문에 창원에 그냥 머물러 계셔서. 예, 어떠셨어요? 이 결과 발표 보고? 저는 이제 생각보다는 조금 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표차가 조금 줄었다. 여론조사 한 결과로 보면 낙승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가 뭐 거의 한 5배 가까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제가 전날 그 현대로템이라고 창원에서 꽤 큰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 전 노조위원장 한 분하고 통화를 했을 때 한 1,000표 정도 이긴 것 같다 이래서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후에 결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손석형 후보가 역시 기반이 단단하고. 그럼요. 그분이 경남 도의원도 하셨고. 그렇죠. 또 지난번 선거 때는 후보 출마하셨어요.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가는 득표를 기록을 했던 후보세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만만치 않은 후보였죠. 네. 예. 그것도 노회찬 후보는 또 거기 간 지 얼마 안 됐고. 그러셨죠. 그렇죠. 그걸로 보면 뭐 그 너무 적게 이겼다기 아니라 이긴 게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일단 노 대표님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 대표님한테 직접 당선 소감부터 그다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계획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노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노희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축하. 예, 아주 뭐 신승을 하셨는데요. 당선 소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경상도 말로 시급했습니다. 경상도 말로 시급 못다고 그러는데 시급 못다. 시급했습니다. 예, 워낙 상대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또 이제 그 노조 활동으로 다져진 기반과 또 이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예측을 불허하는 그런 경합이었고요. 예. 뭐 제가 운이 조금 좋았다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예. 지금 뭐 1라운드가 끝난 셈인데요. 앞으로 뭐 2라운드, 3라운드 몇 라운드가 더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더민주 예비 후보 외에도 2-3명의 야권 후보 출마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들 후보와 그 단일화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듣지 않으니까 뭐 더민주 쪽에서는 뭐 단일화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우선 뭐 다른 더민주당 이외의 또 다른 후보들 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그분들이 뭐 출마선을 하거나 하는 걸 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누가 지금 실제로 출마할지도 아직 확정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야권 연대는 필요성만 제기될 뿐이지 뭐 그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뭐 진척을 또는 시작을 하기에는 좀 이른 면도 있다 생각되고요. 예, 그러나 워낙에 이 지역은 그 유권자들 스스로가 특히 야권 지지층의 유권자들 스스로가 야권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만날 때마다 강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유권자들이 민의에 의해서 뭔가 성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손석형 예비 후보가 정말 적은 표차로 지금 진보 단일 후보 투표에서 진 걸로 나왔는데 네네. 제가 듣기로는 아직 이의 신청 기간도 있고 한데 그 손석형 후보 쪽에서 이 결과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이 나왔습니까? 방금 전에 11시 반에 손석형 후보가 창원시청 기자실에서 완전히 승복한다. 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방금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도 그래서 손석형 후보와 손을 잡고 제가 뭐 이기긴 했지만 또 손석형 후보를 지지한 많은 또 조합원들이 뜻도 있느니만큼 그분들의 바람까지도 함께 대변해서 손을 잡고 이제 단결해서 좀 승리하겠다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앞으로 그 지역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그 선거운동을 하시게 되나요? 예, 지금 특히 오늘이 정월 대보름인데 이 지역이 서울 수도권과 또 달리 각 7개 동이 있는데 각 동별로 5,000명에서 많게는 만여 명씩 모여서 달집 태우기 등 그 행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로지 앞만 보고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주민의 힘으로 새누리당을 격퇴하는 전술로 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정치 카페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 뭐랄까 당선되셨으니까 좀 뭐 당부하실 말씀이나 저는 정치 카페를 이곳 경남 창원 현장에서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예. 예, 뭐 직장 다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까지 이렇게 해서 정치 카페가 지상파 못지않게 전국망을 갖고 있구나. 그런 것에 실감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지역에서 저는 영남에서 이 새누리당이 의석을 뺏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새누리당이 무너진다면은 호남도 수도권단위 영남에서부터 무너질 것이고, 그 무너지는 현장 맨 앞에 노회찬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뭐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파이팅. 네, 파이팅. 고맙습니다. 힘내.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이 음력 1월 15일 대보름인데요. 뭐 창원에서도 시민들 행사가 많은가 봐요. 예, 원래 대보름 행사는 저녁에 이제 불 이렇게 불 내는 그런 거 해요. 예, 쥐불놀이가 아니고 쥐불놀이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즘은 이제 화재 위험 때문에 그런 건 안 하고 안전한 곳에 이렇게 이제 볏짚이나 이런 거 쌓아놓고 이제 같이 불 이렇게 올리면서 소원 빌고 하는 이런 행사들을 하고. 옛날에 그거 해보셨어요? 그거 불깡. 우리 어릴 땐 그거 다 했지. 근데 지금 주택가에서 그거 어떡하려고. 우리 논바닥에 나가가지고 불깡통 막 했던 기억나네. 막 하늘로 휙 던지면 막 그 달을 향해가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 이제 후보자들은 선거 앞두고 그 행사에 다 가서 소개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우리 근데 점심을 짜장면을 먹었어요. 원래 오곡밥을 먹어야 된다는데. 뭐가 좀 잘못됐다. 아침은 토스트 한 쪽 먹고 나서 짜장면 먹고 저녁 때 꼭 오곡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정치 카페가 노회찬 후보의 그 진보 단일 후보 당선 소식, 좋은 소식 전하면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요.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정치 카페 90회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제주도 특산품 감귤인 레드향을 아시나요? 한라봉과 천혜향의 장점만을 뽑아서 탄생시킨 최상급 감귤입니다. 레드향. 빨갛다고 새누리당 아닙니다. 종북 좌빨도 절대 아니고요. 그냥 진짜로 맛있는 감귤 레드향입니다. 제주도 비선 실세 3명의 총각 농사꾼들이 재배하는 제주 특산품 레드향. 그냥 드셔도 좋고 선물용으로도 최고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탐나 오렌지를 검색하세요.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10-2827-3917 010-2827-3917 탐나 오렌지. 호세 무이카 조용한 혁명. 우리가 틀렸다면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실용주의 좌파 대통령의 과감한 개혁과 도전, 그로 인해 좌파와 우파 양쪽에서 쏟아진 비난. 그러나 당선 때보다 퇴임 때 더 높아진 지지율. 2년 연속 노벨 평화상 후보. 과연 그가 받은 비난과 영광의 실체는 무엇일까? 호세 무이카 조용한 혁명.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유시민의 타임라인. 예, 이번 주 타임라인 아까 우리 모두에 전화 연결했습니다만 노회찬 대표가 선거 때문에 올라오기에는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왔습니다. 그래서
단골 대타. 빙기 씨 웃고 계십니다, 옆에서. 예, 정치 카페 간헐적 땜빵 박원석입니다. 제가 가까운 데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그 수원 영통에서 여기까지 얼마 걸리던가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낮에 차 막히면.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선거운동 하다가 여기 여의도로 돌아오니까 천국에 온 것 같아요.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든가요, 선거운동이? 힘듭니다. 예. 우리 지난주 타임라인에 지금 시간이 이제 2월 22일 지금 오후 3시가 좀 못 됐네요. 그죠? 오늘 제 생일입니다. 예. 한통 내세요. 태어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생일 당한 사람이 한통 내는 문화예요. 원래 그렇지 그게. 그렇죠.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백투더퓨처 그래서 그날이 박근혜 대통령 국회 연설 하루 전이었어. 우리가 녹음할 때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방송 나간 다음에 어떤 분이 이제 게시판에다 뭐라고 썼냐면 유시민 작가님 로또 번호 좀 알려주세요. 아니 그동안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이건 로또 번호를 뽑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건 논리적 추론이고. 그렇지. 로또 번호는 완전 순수한 알레오토릭이라 하죠. 주사위 던지기. 예. 그러니까 만약 로또에도 어떤 논리적인 이제 상관관계나 인간관계로 번호들을 수집한다면 우리가 여러 유형의 숫자 조합을 생각하고 그 확률 계산을 해서 이번 주에는 몇 번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텐데 로또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 이건 그런 거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하는 회사 있습니다. 필연성과 우연성의 문제인데. 섞지 마세요. 카드는 그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의 어떤 그 수학 교수가 카드 게임의 그 확률 다 분석해가지고 그때에서 그 카드 게임의 규칙도 바뀌고 막 그랬어요. 그 카드 게임은 원래 우리 수학에서 확률 이론이 나올 때가 파스칼인가요? 그 아버지가 그 친구들하고 카드 치다가 사정이 생겨서 중간에 끊어야 돼요. 카드를 끝까지 이제 못하고. 그래서 포커 게임 하다가 중간에 이 쌓여있는 판돈을 어떻게 할 거냐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와서 해결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 가지고 확률 계산을 한 다음에 확률에 따라서 이제 나누기로. 그게 수학의 확률 이론의 출발점. 그저 카이스트 학생들 대상으로 그때 글쓰기 훈련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카이스트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주제를 잡았는데 그게 뭐냐면 비풍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비풍초 698, 비풍초 똥83 사나이는 풍이다 뭐 이런 거. 그거를 갖다가 그냥 확률론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검사했어요. 없어. 있어요. 계산이 나와요. 수학적으로 다 풀었어. 대단하네. 이거 경험치기다라는 게. 그 친구는 그러면 고스톱 잘 치겠네. 그거 논문 써야 되겠는데. 그 이제 민생 밀착형 그 연구 주제가 되겠지 그런 게.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평소 사고방식과 그때까지 취했던 대북 조처 나온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 볼 때 국회 연설에는 이 5가지 정도의 얘기를 할 거다. 근데 순서까지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순서 맞힌 건 그렇다. 저 자리 까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논리적 연관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성공단에서 지급한 근로자 임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다. 이게 출발점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게 뻗어나가는 거라 사실은. 나름 자체 합리성은 있는 주장이었어요. 우리 방송 듣고 한 건 아니야 혹시? 설마 그럴 리가. 청와대가 어떤 데인데 그렇게 띄엄띄엄 보세요. 자, 오늘 노회찬 대표 대신에 박원석 의원과 함께 타임라인 해볼 텐데 오늘 두 꼭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백투더퓨처 해서 미리 봤는데 뭐 다 일치한 건 아니고 상당 부분 비슷했지만 끝나고 나서 이제 후폭풍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 관련 전후 상황과 그 내용들을 좀 비평을 다시 해보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새누리당의 이한구의 난 점점 더 난의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꼭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요. 우리 박원석 의원은 현장에서 보시지 않았나요? 네, 봤습니다. 근데 그게 예산안 관련 그 국회 연설은 뭐 2번 있었는데 대통령이 보통 국회에서 연설을 하시는 경우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 예산안 시정 연설. 그 이외의 주제로 일종의 이제 특별 연설이죠. 이게 11년 만에
하는 거랍니다. 11년 전에 누가 했어요? 11년 전이면은 노무현 대통령 아니신가요? 네. 네. 뭐 저는 듣기로는 11년 만에 그 이외의 주제로 대통령이 와서 연설하는 건 처음이었다. 그러면 굉장히 그 마음을 잡았다는 얘기죠. 이거 딱 그런 큰 맘 먹고 예외적인 경우죠. 예외적인. 11년 전이면 2005년인데 그 뭔지 모르겠다. 기억도 안 난다. 그리고 이렇게 뭐 복장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예, 뭐 저는 복장을 눈여겨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그게 전투 패션이었다. 근데 뭐 전투복. 그런 옷을 많이 평소에도 입었던 것 같아요. 이게 깃이 없는 차이나 칼라라 그러나요? 예, 세우는 거. 예, 깃이 짧은 그 재킷에다가 뭐 바지는 뭘 입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뭐 밀리터리 룩은 아니네 그럼. 뭐. 아주 밀리터리 룩은 아닌데 이제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옷을 입었다는. 앞으로 거죠. 여군 정복 색깔이 바뀌는 거 아니야? 군청색으로? 그럴까요? 이제 안보 관련 메시지 전달할 때는 주로 이 군청색 재킷 정장 차림을 하는 경향이 있대요. 네. 경제 문제 뭐 시정연설하거나 뭐 기자회견하거나 담화문 발표할 때는 무슨 색깔 있는 옷들을 많이 입고 오시죠 보통은 원색 계열에. 예, 주로 붉은색을. 예. 이런 것까지 우리 연구해야 되나? 이건 TV조선 같은 데서 할 건데. 사실 뭐 옷차림도 전략이긴 한데 이런 것까지 왜 읽어야 되나?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국회 연설 되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보면 대통령들 연설이나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단어가 몇 번 써였냐. 그런 거 많이. 북한이 아마 제일 많이 나왔을 거고. 되게 이제 권위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들의 정세 변화나 이런 거 탐구할 때 이거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LTI라 그래가지고 제3제국의 언어라고 옛날에 유태인이 그 나치 치하 때 숨어 살았거든요. 숨어 살면서 라디오 만들면서 그걸 언어를 분석해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얘네들이 많이 쓰느냐 이걸 통해 가지고 얘네들의 정세 판단을 하는 이데올로기를 쫙 분석하는. 근데 우리가 이 개명천지에 그런 기법까지 써야 된다는 게 참 슬픈 일인데요. 근데 좀 놀랍더라고 이 분석한 걸 보니까요. 그 중복해서 사용된 단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제일 많이 쓴 게 뭐였을 것 같아요? 북한이고요. 북한. 아 당연하죠. 남북관계 때문에 한 연설이니까 북한이 압도적으로 54번 등장했고 2등이 핵이나 핵. 아니죠. 박 대통령은 국민을 국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죠. 자기 생각이 없고 국민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는 국민이 많죠. 세 번째가 그럼 핵이겠네. 예, 세 번째가 도발이에요. 아니 핵이네. 핵. 네 번째가 도발. 예, 다섯 번째가 미사일 이런 거고요. 대화라는 단어 몇 번 나왔는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 맞아요. 나 그 신문 제목으로 봤거든요. 예, 신문 제목이 대화는 0 그다음에 대화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을 안 했어요. 안 했죠. 교류 몇 번 나왔을 것 같아요. 교류. 보통 우리가 남북 대화, 남북 교류 이렇게 말씀. 한 번. 제 기억으로 한 번이나 한 번.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라는 단어를 무려 54번 썼는데 김정은은 되게 대접을 안 하더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3번밖에 안 나왔어요. 무시하겠다는 얘기인지. 거의 무시하는 수준. 격이 다르잖아요. 자기는 2세고 거기는 3세고. 너무 무시하는. 미사일 발사라고 정부가 이야기한 이제 로켓 발사, 그러니까 인공위성용 로켓 발사였는데 인공위성은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고요. 미사일이라는 단어만 13번 썼습니다. 그리고 위협, 안전 이런 단어 5번 썼고요. 개성공단 7번 나왔습니다. 문 닫은 것 때문에. 제재, 대북 제재라고 할 때 제재라는 단어가 9번 나왔고요. 그 밖에 이제 자주 나온 단어가 규탄 네, 이런 거 나왔습니다. 이 단어들의 빈도를 빈도만 봐도 그 분위기가 읽혀지죠. 어떤 분위기? 전체적으로 기운이 확 옵니다. 그런 기운이 확 몰려오죠. 네, 그런 거고요. 싸늘한 분위기 아주. 싸늘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연설문 내용 요지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연설문 전문을 꼼꼼히 보신 분은 또 많지 않으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 들어야 했던 국회의원들 뭐 그중에는 웹툰 보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더라고요. 예. 지겨워서 웹툰 봤다 그러더라고요. 사진 찍혔던데. 예. 그걸 또 사진 찍는 사람이. 근데 웹툰 본 그 국회의원 뒷모습이 게재된 기사에 댓글이 엄청 많이 붙었는데 댓글 중에 최다 추천을 받은 댓글이 뭐였는지 아세요? 혹시?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면 그걸 그냥 듣고 있으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 해명이 그 의원이 하신 해명이 일리가 있는 게 모니터에 나와요 연설문이. 그래서 대기하는 동안에 저도 그랬습니다.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보면은 그 기조가 읽히고 뭐 듣기 싫은데 억지로 앉아 있는 경우들도 있고 중간에 나가는 의원들도 그래서 몇 분. 두 번째로 많았던 최다 추천 댓글이 심정이 이해가 된다. 아니 그 국회에서 딴짓하다가 사진 찍혀서 기사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훈훈한 댓글이 달린 기사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건 업무였다고 본인은 또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업무? 그분이 더민주의 디지털 소통본부장인데 본인이 관할하는 그 거기에 이제 온라인 그 웹에 올라온 웹툰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웹툰이 아니고 업무 중이었다. 업무 중이었다. 그래도 대통령 연설하고 있는 특별 연설을 하고 있는데 업무를 보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곤란한 거지. 뭐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게 댓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연설 직전에요. 이제 차담회라는 걸 했죠. 여야 지도부하고. 대표들하고 25분 동안 참하시면서 뭔 얘기했대요? 혹시 얘기 들은 거 있어요? 아니 뭐 별 얘기 안 한 걸로 들었습니다. 맞아요. 역시 모든 평가가 별 내용 없었다. 이런 내용이고 그 차담회가 끝날 무렵에 더민주의 김종인 대표가 좀 말씀 좀 나누시죠. 이래가지고 붙들어가지고 딴 사람 다 나가고 3분간 독대했다고 그래요. 그 얘기 혹시 그 얘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독대했다는 얘기는. 독대했어요. 보통 그런 경우는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 누가 잡았다는 얘기예요? 김종인 대표가 대통령 잡고 얘기 좀 하자고. 붙들어는 시중을 하면서 얘기 좀만 더 하시자고. 대통령한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머물렀대요. 딴 사람들 다 나가고. 네. 근데 이제 김종인 대표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폐쇄 이유와 불가피성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설명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대통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후 2분간 서로 눈싸움만 하다가 나갔다. 누가 먼저 깜빡거렸나? 야 진짜 이거 웃겨요. 응? 참기 어려운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 그 2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2분 엄청 긴 시간이지. 숨 멈추고 2분 있어 보세요. 눈 아파요. 그때 그 세월호 그 담화문 발표할 때도 32초인가 그 눈을 뜨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났는데 2분 눈 뜨고 있어도 봐. 둘 다 울지. 김종인 대표는 그 레이저 2분 동안 맞았으면 정말 대책 없는데 그거. 광자력 빔. 자, 그런 게 이제 막전 막후의 여러 뭐 우스갯소리들이고요. 연설문 요지를 보면 요지는 7개예요. 제가 이 요약 정리의 달인이잖아요. 지금까지 중요한 대통령 연설문이나 담화문은 다 요약 소개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히 요약 소개할게요. 첫 번째 연설문 요지는 북한 비난이에요. 내용은 뭐 안 봐도 비디오죠, 그죠? 내가 이렇게 북한에서 지금까지 잘해줬다. 신뢰 프로세스, 뭐 드레스덴 선언, 뭐 고위 당국 간 회담했고, 뭐 WHO나 이런 데를 통해서 380억 원을 지원을 했고, 뭐 금강산에 뭐 무슨 산림방제도 지원했고, 뭐 어디 뭐 유적 공동조사 발굴 사업도 지원을 했고, 뭐도 했고 이렇게 해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민간까지 해서 총 30억 불 정도의 지원을 했는데 배신 때렸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 네, 또 배신. 두 번째는 돌아온 것은 핵개발 핵실험이었다. 두 번째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이유. 이 요지는 6,160억 원의 현금이 그동안 달러로 지급이 되었는데 대부분 노동당 지도부에 가서 핵개발에 쓰였다.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을 위해서는 전격적으로 알리는 긴급조치가 불가피했다. 긴급조치라는 말을 썼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물자와 설비 이런 걸 못 가져 나온 거는 북한의 협력을 요구했으나 예상대로 강압적으로 30분의 시간만 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통결했다. 예상대로라는 표현. 얘기죠, 그러니까. 예. 내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니다 그런 뜻이죠. 예상하면서 뭐하러 협조 요청을 해. 그냥 협조 요청은 신용만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가 이건 시작이다. 추가적인 봉쇄 조처를 계속할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이제 핵심 내용은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 간 협력도 강화하고 중국, 러시아와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가겠다. 이들 국가도 한반도가 북한의 핵도발로 긴장과 위기에 빠진 거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단정했고요. 네 번째 요지는 국민이 단결해야 된다. 그 북풍 음모론 유감이다. 가슴 아프다.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게 생기는 게 바로 북한이 바라는 거다.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안 된다. 안보 위기 앞에서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일 수 없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등등 내 말대로 다 따라와라. 그런 거고요. 다섯 번째가 한미 동맹 강화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드 배치 협의 개시가 이런 조처의 일환이다. 한 거고요. 여섯 번째가 국회 협조 좀 해라. 니네 테러 방지법, 북한 인권법 빨리 처리해라.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 뭐 등등 늘 하던 얘기 뭐 일자리 69만 개 만들 수 있다. 이거 전에 우리 다 다뤘던 거예요. 노동사법도 다 처리해라. 이렇게 예. 니네 일 똑바로 안 해? 그렇게 이제 좀 공기를 잡았고요. 끼워 팔기라 그러죠. 예. 이제 마지막에 일곱 번째에 북한 해방 결의를 천명했습니다.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감동적인 문장이었어요.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나가겠다.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 오, 세죠? 예. 예. 듣기에 따라서 선전포고일 수도 있는. 예, 거의 뭐 그런 거죠. 북한 정권을 바꾸겠다는 선언을 한 거예요. 이 7번이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던 강력한 발언이에요. 예. 이게 사실은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져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태도를 바꾸겠다라는 것도 있고 북한 정권의 교체를 해버리겠다 아주. 이건 영어로 유식한 말로 보통 언론에서 리짐 체인지라고 말하는 체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7가지의 연설문 요지였고 이 7가지를 얘기했는데 30분을 썼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자, 이제 평가 좀 해볼까요? 그 진 교수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말이 어떤 견해가 진리가 되려면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사실에 부합해야 된다. 대응설. 예. 그다음에 논리가 모순이 없어야 된다. 모순이 없어야 된다. 정합설. 예. 그다음 사람들의 보편적 합의를 끌어낼 줄 알아야 된다. 합의설. 예.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세 가지가 있어야 이 어떤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의 어떤 정책이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이 세 가지 기준 우리가 별로 지지 안 하는 대통령이라고 무조건 까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기준을 제시하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세 가지 기준에 첫째, 사실을 토대로 한 주장인가. 둘째, 앞뒤가 맞는가. 자체가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네. 세 번째가 기대하는 효과를 낼 거냐. 그래서 저는 진실성, 정합성, 효용성 이 세 가지를 그 국가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각각 내용을 좀 평가해 보려고 그래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 중에 사실이 확실히 아니거나 사실인지 의심스럽거나 혹은 사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런 내용이 좀 있지 않은가? 없나? 혹시 그런 거 박명성의 탄도미사일이었다라는 규정은 보기에 따라서는 관련은 있지만 그렇게 규정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근데 그건 이제 기술적 연관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서로 주장이 막 엇갈릴 그렇죠. 것 같아요. 양쪽이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이제 개성공단에서 임금으로 지불된 돈이 다 이제 북한 정권으로 들어갔다. 그 지난주에 대정부 질의할 때 그쪽이 펴는 논리를 보면은 거기 근로자들은 개성공단이 생긴 이래 임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 주장대로라면은 아무것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은 겁니다. 밥은 어떻게 먹었는지 몰라. 초코파이 먹고 살았나. 그 사실과 관련해서 그 전주에 있었던 국회 외통위에서 홍영표 장관이 오락가락하는 발언으로 뭐 이해찬 전 총리 등등한테 된통 깨지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증거 없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대통령이 국회 와가지고 그 얘기를 또 한 번 반복했습니다. 사실처럼 얘기를 했죠. 사실처럼 얘기했죠. 아주 확실한 사실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적인 두 가지 사실인데요.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면 안 되지. 미사일이라는 건 탑재체가 그렇죠. 탄두가 있어야 미사일인 거죠. 기술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에 탑재체는 위에 돌고 있다는 건 미국도 다 인정을 한 거고 우리 정부도 인정을 한 거잖아요. 지구궤도에 돌고 있다는 그걸 쏘아 올린 로켓 기술이 고스란히 탄도미사일을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날려보낼 수 있는 그 로켓 기술과 같다. 이 주장인 건데 이거를 그냥 일축해가지고 그거는 트리비얼한 거지. 학술적으로는 옳지만
옳지만 의미가 문제는 없는 뭐냐면 거지. 어쨌든 근데 그게 뭐냐면 로켓을 쏠려면 어차피 그 기술을 이용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인공위성을 쏴올 일에는 어떤 나라도 이 발사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는 인공위성을 못 올려요. 그리고 북한도 우주 개발할 권리는 있어요. 유엔 결의 위반되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죠. 네. 근데 탄도미사일의 기술을 활용한 발사를 하면 안 되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엔 결의를 해석을 북한은 하늘로 뭐든 쏘면 안 된다라는 결의라면 이게 유엔 결의 위반이지만 그냥 인공위성을 쏘려면 위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워요. 그다음에 개성공단 기업이 지급한 돈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에 쓰였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래서 개연성은 있으나 가능성은 있으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는 제시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적어도 이 두 가지에 관해서는 사실을 토대로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뭐 혹시 이 있어요? 응? 없습니다. 근데 이 개성공단 자금이 북으로 들어가서 미사일 핵 개발에 쓰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달러로 지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계속 그거를 노동자들한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를 했으나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논리예요. 그게 웃기는 게 뭐냐면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달러로 지급을 해도 얘들이 쓰려면 그걸 또 바꿔야 되잖아. 아니 그리고 북한은 시장 환율과 공식 환율의 차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달러로 주면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못 사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북한 돈에 해당하는 북한 화폐 내지는 물표로 줬다는 거를 개성공단 초기에 참여정부 시절에 한 70% 정도가 그렇게 간다는 걸 확인을 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냐면은 어차피 달러는 외화는 다 북한 당국으로 모이는 거 아니냐. 그렇지. 100% 그러니까 핵 개발 미사일 개발로 들어갔다. 아니 그러면 70%가 아니라 100%라고 해야지. 이런 논리죠. 근데 이 논리가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북한은 외환 집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개인이 달러를 보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유신 체제 때 외환관리법하고 유신이 비슷해. 아니고 우리 90년대까지도 개인이 원칙적으로 달러를 보유하는 게 금지였습니다. 계좌를 가질 수도 없고. 그러면 과거에 중동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벌어왔던 그 외화가 다 박정희 정권의 통치자금, 전두환 정권의 부정축제 자금으로 들어갔다는 주장을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논리예요. 화폐는 100%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화폐는 그런 거고 그럼 구매력을 다 가져가냐면 그건 아니고 이제 그렇죠. 이해찬 의원 질의 과정에서 그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받은 돈을 월급을 뭘로 받았냐면 물표로 받았어요. 이제 물표를 가지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거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이제 그 마트는 호주 국적의 우리 교민이 예. 운영을 하면서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요. 그럼 이 사람도 수입하려면 달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중국으로 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물표를 마트에 가서 이 사람들이 사면 그 물표를 모아서 민경련이라고 이제 그 뭐 민족 경제 뭐 어쩌고 하는 그 개성공단의 화폐를 책임지고 있는 그 단체에다가 쿠폰을 갖다 주면 그 쿠폰에 상응하는 달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달러를 가지고 다시 중국에서 물건을 사와. 그렇죠. 그게 화폐 순환이에요. 화폐 순환. 그런 건데 일단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급하는 모든 임금은 다 달러로 지급을 하면 북한 당국 손에 화폐는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를 쿠폰을 근로자들한테 줘서 근로자들이 쿠폰으로 물건을 사면 그 마트 사장이 쿠폰을 모아서 가지고 가면 걔들은 또 달러를 내줘야 돼. 그렇게 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건 얼토당토하는 얘기고요. 세 번째, 전격적으로 결정한 거 마치 긴급조치라고 본인이 표현을 했고요. 우리 헌법상의 긴급명령에 해당되는 이런 건데 청와대 주장은 통치행위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근데 이렇게 전격 결정을 한 이유를 우리 국민이 무사귀환할 수 있도록 전격 결정했다는 건데 이 맞아요? 웃기는 얘기죠. 그 순간 억류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지. 북한이 마음만 먹었으면 그냥 억류시키는 거지. 30분 앞두고 했던 1시간 앞두고 했던 니네 나가라고 통보하고 다 내보낸 거잖아요. 북한 당국이 이 사람들을 인질로 잡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무사귀환을 그 사람들 잡아서 뭐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뒷감당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을 토대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을 토대로 한 건지 의심스러운 건지 많지만 이 세 가지는 적어도 중요한 내용들인데
전부 다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 진실성에서 매우 의심스러운 연설문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정합성, 앞뒤가 맞는가. 제일 앞뒤 안 맞는 게 뭐였어요? 우리 박원석 의원 현장에서 사드죠. 사드 배치하면서 국제공조를 동시에 얘기한다는 거는. 아니 국제공조도 한미일 공조는 되지. 한미일 공조는 되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중국과의 국제공조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핵심적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거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제일 눈에 두드러지는 게 그거죠.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연설 이후에 중국하고 관계가 지금 험악해졌잖아요.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계속. 네. 그리고 지금 중국이 어떤 데냐 하면 북한의 무역 규모가요. 그 수출이 32억 불이고 수입이 45억 불 정도 돼요. 네. 이제 2014년도에. 그러니까 그 2014년 단년도에 한 12억 5천만 불 정도의 이 상품 교역 적자가 났어요. 이거 뭘로 메꾸겠어요? 요소 소득으로 메꾸는 거죠. 이렇게 뭐 러시아 벌목장에서 벌어온 거, 저 중동의 건설 현장에서 벌어온 거, 뭐 저기 캄보디아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벌어온 거, 개성난에서 버은 거, 이런 요소 수입을 소득을 가지고 메꾸는 거거든요. 국민 계정을 맞추는 건데 지금 북한의 무역 물동량 중에서 수입 수출을 합쳐서 작년도에 중국하고 한 게 91%입니다. 거의 절대적인 그쵸? 의존도를 갖고. 예. 그리고 수출품은 대부분 광물이고요. 수입품은 에너지예요. 생필품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을 봉쇄하지 않으면 현 수준에서 북한의 대외 교역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91%. 그리고 나머지는 또 러시아가 대부분이야. 그렇죠. 원래 한국하고가 많았는데 이게 다 막혀가지고 무역이 안 되니까 의사 조치 이후에.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철도 연결하고 도로 연결해가지고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노천 철광 광산, 노천 무연탄 광산 이런 데 가서 그냥 퍼가고 있대잖아. 근데 그 판국에 지금 사드 배치해놓고 중국하고 연대를 중시한다면 이게 앞뒤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 뭐 인과관계인 것 같아요. 오빠 내가 이렇게 성의 보여줬는데 왜 나를 배신해? 열받아 사드 배치할래. 이렇게 된 것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그러면 북한의 현금 수입이 다 없어지나? 다 없어지지 않을 뿐더러 사실은 북한한테 과연 그게 아플까? 예. 저는 이 질문을 지난주에 총리한테도 대정부질의할 때 했는데 제재라는 건 상대가 아파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건데 우리가 더 아파. 지금 1억 불이에요. 1억 불. 저 북한에 들어간다는 현금이 연간. 근데 우리 기업들의 매출 규모는 그 5배가 넘습니다. 근데 그게 중단되면 과연 누가 아픈 거냐 이게. 아니 우리 아픈 거는 차치하고라도 1억 달러 정도 들어간 걸 조이면 지금 북한의 수입 규모가 45억 불이라고 그랬어요. 전혀 아니죠. 45억 불. 네,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북한이 대외적으로 지불하는 달러 액수의 45분의 1을 조인 건데 조이긴 조인 거지 이게. 조인 거죠. 네. 현금으로 보면 일부 차단한 거지만 북한이라는 그 체제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의 행군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시기를 겪어왔던 그런 체제에서 당장 1억 달러에 죽고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과연 이렇게 비교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1억 달러 우리가 조르면 핵 개발 미사일 개발 안 하냐? 그죠. 안 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못할 리도 만무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경제가 취약하다 하더라도 하나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1억 달러 하면 1,000억 원이거든요. 1,000억 원. 강남에 있는 땅 부자들 웬만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돈이라고. 그걸 쪼여놓고서 무슨 국가가 무슨 그다음에 핵 개발이다라는 게 이 사람들이 최우선 정책 1순위로 지금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모든 걸 걸고. 그걸 포기하겠느냐.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개성공단을 문을 닫으면 북한의 외화 유입이 차단된다. 이것도 역시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 호소한 거 있잖아요. 남남 갈등 뭐 이런 거 내부로 총질하지 마라 이런 거 이런 건데 뭐 대통령이 주장할 수는 있죠. 내가 대통령이라도 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면 좋겠어. 그 소망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 안보 위기에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일 수 없다는 이 주장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옳다는 증거가 돼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전제 조건이 바뀐 거예요.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옳아야지. 그렇지. 옳다는 것을 논증해야. 옳아야지 여야 보수 따로 없이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데 바꿔놔 버린 거예요. 인과관계가 뒤집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박원석 의원님
국회에서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던가요? 아니 저는 뭐 귀담아 안 들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이제 그 자료 깔아놨으니까 다 봤죠. 다 볼 때 고개가 정말 저 여야가 다르지만 협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었고요. 의문만 더 들었고 이 정도 내용을 왜 국회까지 와서 연설을 할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더 의문스러웠어요. 일기장에 적어야 할 내용. 별 내용도 없고 이미 정부 당국자들이 다 떠들고 있는 내용을 굳이 국회까지 와서 이런 퍼포먼스를 왜 할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연설문이라면 내가 지금 펼치는 이 대북 정책이 타당하다는 것을 논증하는데 초점을 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타당하는 그게 걸 우선이죠. 타당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대부분 납득할 정도로 완벽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논리를 제시한다면 야당이 아무리 속으로 기분이 나빠도 안 따라올 수 없지. 그런 건데 이거는 논증과 호소의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라서 이런 물구나무선 논증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미학자로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르라는 겁니다. 그렇죠. 믿어라 따라라. 거기에 대해서 뭐 토달지 마라.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대통령이 그 여야 보수 진보 따로 없이 온 국민이 자기를 지지하게 하려면 그런 정책을 내놔야지. 그렇지. 예. 근데 그렇지 않고서 따라라. 이건 무슨 뭐 옛날 국론 통일론이잖아요. 박정희 때. 이거 제일 잘하는 게 이북이지. 이북이 제일 잘하죠. 맞습니다. 이북은 뭐 위대한 지도자가 말씀하시면 막 전부 다 물개박수 쳐야 되잖아. 거기는 뭐 따라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죠. 안 따르면 죽이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 상태가 그런 거예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회 상태가?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거는 남북한 공이 독재의 DNA가 서로 상통하다 하는 건가? 그런 의문이 다 들 정도예요. 예, 그게 좀 상통하는 측면이 좀 있죠. 하여튼 앞뒤가 맞냐라는 이 정합성의 기준에 비춰보면 앞뒤가 안 맞아도 심하게 안 맞는 연설문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 자 그러면 막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고 앞뒤도 안 맞고 뭐 사실과도 어긋나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대하는 효과가 날 거냐? 이거는 진리 기준의 네 번째입니다. 이게 실용주의적 진리관이거든요. 그래요? 네. 진리는 유용성이다. 실용설, 유용성설. 이거 어때요? 효과 못 내죠. 누가 봐도 못 내는 거죠, 지금. 역효과만 내는 거고. 아니, 가장 그 효과를 크게 거두려면 저게 북한한테 굉장한 그 부담이 돼서 지금 우리의 단독 제재, 그걸 포함한 지금 뭐 국제적인 제재, 부담이 돼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을 이제 더 이상은 못 한다. 이게 가장 큰 제재 효과일 텐데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봐도 그런 효과는 말이 안 된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모두가 그걸 찬성하겠죠. 아무나 없는 건 아니고 있어요. 종편에 보면 맨날 효과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전문가 아니고요. 그래요? 종편 전문가들이고요. 종편 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롤이 가장 핵심적일 텐데 지금 뭐 그 정치적 관계로 보나 군사적 관계로 보나 경제적 관계로 보나 중국이 핵심적 행위자인데 중국이 과연 이 국면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선언적 의미에는 동참을 하겠지만 실질적 제재, 즉 북한 체제가 현저하게 약화되거나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 제재에 동참할까?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이 관찰자들이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열을 올려서 주장을 하지만 그게 가질 수 있는 기대 효과라는 게 국내 정치적 효과 이외에 그렇죠. 뭐가 있느냐? 사실 뭐 실질적 제재를 하려면은 유엔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중국에서 석유관만 막아버리면 끝이야. 그렇죠. 그게 가장 큰 효과죠. 자, 그러면 미국께서 이제 개성공단 폐쇄는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추가적인 걸 간다고 그랬고 미국 상하원에서 이틀 간격으로 북한 제재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이제 오바마가 서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이 시간에 했어요. 서명을 어제 했나 그랬는데 이게 행정부의 재량권을 줘서 북한하고 거래하는 나라들에게 경제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는 그것을 돕는 다른 제3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북한과 광물 거래를 하는 걸 제재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법안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효과를 내려면 중국에 적용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과거에 이제 BDA 같은 경우에 중국이 그거를 수용했기 때문에 그 제재가 굉장히 아팠던 건데 과연 중국이 수용을 할까 그런 수준의 제재를 아직까지는 조금 회의적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때 BDA는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이라는 그 은행에 있는 김정일의 계좌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동결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해지니까 금융기관들이 그냥 따라준 거란 말이에요. 셀프 제재에 동참을 한 거죠. 네, 동참을 한 거지. 왜냐하면 귀찮으니까. 그 돈도 안 되는 계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이 요구하는 거는 실물 거래를 규제하는 거잖아요. 한 국가나 기업의 실물 거래, 북한과의 광물 거래나 통상적인 경제적 거래를 지금 제재하는 지금 건데. 만약에 중국이 북한과의 그런 그 현물 거래를 중단하지 않고 미국이 주장하는 그런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이 과연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 제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그런 제재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용성 문제는 기대하는 효과를 낼 것인가 문제는 마땅 안 될 거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고 또 앞뒤가 잘 안 맞는 정책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하는 제재 조처나 이런 것들도 실현되기 어려운 면이 많아서 효과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다. 이 정도 하죠. 뭐 제재가 가면 효과가 없진 않지만 그건 그냥 단지 그 수사학적 내지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중국이 지금 따라서 대통령은 그렇게 절절하게 협조를 호소했지만 야당이나 시민사회가 대통령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따라줄 것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 사실관계도 안 맞고 앞뒤도 어긋나 있는 그 효용성도 의심스러운 정책인데 안보 문제라는 이유로 여야가 따로 있으면 안 되니까 뭐 국회가 만장일치로 밀어줄 수 있을까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관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은 국회가 따라줘야 된다. 이게 국회관인 것 같아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다수 아니냐. 당신들이 다수가 됐을 때 그렇게 하고 우리가 현재는 다수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좀 내비둬라.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다수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좀 내비둬라.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관이 딱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런 거죠. 안보 위기 앞에 여야가 없는데 왜 토를 다냐. 왜 자꾸 개성공단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실질적 증거를 대라고 얘기하냐. 나쁜 놈은 북한이고 잘못한 놈은 북한이니까 지금 그것만 따지자. 이게 지금 주장인 거죠. 그냥 주장인 거죠. 네.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인 거죠. 근데 이제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과거 같으면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지지율이 팍 오르거나 이러잖아요. 네. 지금 물론 지지율이 오르긴 하는데 그 효과가 크질 않아요. 시장에 다 반영돼 있어 이미. 네.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냐면 오히려 이제 보수주의라든지 경제지 같은 데서는 경제 보복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슬슬 표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효과는 못 거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효과가 없진 않아요. 네. 자, 국회의원이 나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처의 법률적 성격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어요. 청와대에서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통치행위론을 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헌법에 규정한 긴급 명령권 또는 이제 대통령의 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한 거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절차를 다 위배한 거예요. 그렇죠. 그 조건도 위배한 거고. 국회 보고해야 되고 승인받아야 되고. 네, 국회가 열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소집을 안 했기 때문에 국회에다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청문회도 안 열었고요. 그런데 이제 통치행위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떤 지난번에 전원책 변호사 같은 분은 무슨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북한 방문하고 정상회담한 거 다 통치행위론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통치행위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그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통치행위로 설명 안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헌법 이론으로는 그 시민의 기본권 침해가 없이 국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를 일부 대통령이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걸로 다툴 수는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처를 해놓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은 무법천지가 돼버려요. 그렇죠. 법치주의가 다 무너지는 거고. 우리 헌법 76조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의 의무고요. 헌법 92조에 의해서 긴급명령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안 지켰기 때문에 총리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긴급명령권 발동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제 고도의 통치행위였다. 이건데 헌법재판소 판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것이 통치행위였다고 할지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권과 같은 그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 헌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죠.
이게 헌법소원이나 탄핵의 자유가 돼요. 네, 위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행위가 사후적으로라도. 그렇기 때문에 헌법 위에 그런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가 설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만약 이걸 우리가 통치 행위로 인정을 한다면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침해해도 되는 기본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제한이 없는 거지. 네. 이게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거라고. 그런데 네. 국회의원들이 그런 불법한 대통령의 행위를 저질러 놓고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해놓고 국회에 보고도 안 하고 국회에 동의도 안 구하고 거꾸로 와서 점령군처럼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거 가만 듣고 있어요? 지금 뭐 여당이 다수다 보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아니 그럼 보이콧을 해야지. 지난주에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의당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연설을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에 대한 토론도 있었는데 일단은 뭐 참여를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다수당이 다 참여하는 상황에서 우리 뭐 5명이 보이콧해가지고 그게 크게 정치적 파장이 있겠냐. 들어가서 듣고 비판할 건 비판하자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는 사후적으로라도 이건 분명하게 헌법적 논쟁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법적으로 가능한 다툼의 절차를 찾아서 지금이라도 정의당에서 뭐 그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124개 그 개성공단 업체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국회 와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 얘기한 게 경협보험기금으로 보상해주겠다. 네. 90%까지. 네. 근데 이게 보험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기업이 44개나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90%라는 부보율은 약관에 있습니다.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 보험 있는 거 주는 거죠. 문제는 이게 한 기업당 보상할 수 있는 최고가액인데 이게 70억 원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억 원 이상 투자한 사람들은 무조건 손실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자산이 동결됐잖아요. 교육보험에 가입해 있는 기업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자산에 동결된 자산에 대한 보상 하나도 못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대체부지 얘기를 지난번 국회 연설에 했습니다. 저는 그거 듣고서 기가 막혔는데 대체부지를 어디다 마련할 겁니까? 대체부지 설사 마련한다 쳐도 월 150불짜리 노동력을 어디서 구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대통령이 하고 있고 분명히 사실은 도산하는 기업 생깁니다. 여기서. 그럼 그 도산하는 기업의 업주들이 이걸 가지고 사법적인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건 자체하고 이 행위에 대해서 당사자 피해 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이거를 고발을 하든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나는 이거는 진짜 이거는 법치주의를 완전히 짓밟은 거라고 봐요. 그 유 작가님이 의원 같고 여기가 총리 같아요. 아니 그럼 국회에서도 당연히 이걸 따져서 물어야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침해할 수 있는 기본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예. 도대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건 거의 독재가 되는 거죠. 독재지 이거는. 예. 지금 이야기가 그 점에 대해서 열받네. 제가 정확하게 같은 질문을 황교안 총리한테 했는데 얼버무립니다. 그 양반이 무슨 뭐 저 검찰 출신이고 법을 공부한 사람인데 그냥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앵무새 같은 답만 반복을 할 뿐이지 기본권 침해도 인정하지 않고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고발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을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일단 고발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의당에서 일단 고발해야 된다고 봐 이거는. 네. 이상 탄핵 사유죠. 탄핵 사유. 네, 탄핵 사유예요. 박원석 의원 의정 청문회였습니다. 제 청문회를 하는 거야.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오늘 이러려고 저 나오라고 그러신 거죠. 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열받는데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르면 안 나올 것 같고. 자 이제 이 정도 이상 검토할 만한 가치는 없는 국회 연설문이라고 봐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여타 이제 이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남북관계 악화, 사드 문제 등등을 비롯해서 여러 정치인들이 여러 주목받는 발언들을 했어요. 한 2, 3일 동안 그게 이어졌고 예. 지금도 오늘도 아마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누구 발언이 제일 인상적이에요? 우리 진 교수는? 일단 김종인 씨가 말한 거. 뭐라고 했더라? 북한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괴멸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괴멸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이게 이제 묘한 뉘앙스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니들 뭐 그렇게 하면 뭐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괴멸이다라는 게 이제 묘하게 이제 박근혜 정권이 얘기하고 있는 북한 붕괴론이 있잖아요. 그거를 연상화시키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그 더민주의 정체성 혼란에 관한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2월 9일 날 파주에 있는 군부대 방문해가지고 설명절에 우리 장병들 위로하러 위문하러 가서 뭐 인사말 하다가 나온 건데요. 정확하게 제가 그 대목을 옮겨보면 우리 장병들이 국방태세를 튼튼히 유지하고 우리 경제가 더 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 언젠가 북한 체제가 괴멸하고 통일의 날이 올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괴멸시키자 그런 건 아니고 북한 체제가 괴멸한다. 아마 독일 상황 비슷한 걸 염두에 붕괴 둔 거 아닐까요?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이 한쪽의 붕괴에서 흡수 통일이 아니라 아니 그거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독일식 통일하는 건.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은 북한이 붕괴하고 흡수 통일하겠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분이 남북의 대화위에서 하겠다는 제1야당 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할 때 그 발언이 미칠 파장이나 영향에 대해서 신중한 정치적 고려를 잘 못한 게 아닌가.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그런 정당의 대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북한 괴멸론을 물론 이제 현장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강한 톤의 발언을 할 수 있어도 괴멸이라는 게 갖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무력으로 정복을 하거나 아니면 북한 체제가 그냥 내부적으로 붕괴되거나인데 여기서의 이 컨텍스트에서의 괴멸은 우리가 붕괴시킬 의지 이런 걸 일정하게 내포하고 있는 걸로 읽혀요.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긴 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당이 집권을 했을 때 그래 너희들은 우리 붕괴할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대화를 하느냐라고 해서 아니 내가 얘기하면 괜찮은데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의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 유 대표님이 얘기하셔도 곤란해요. 그래요? 정의당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정당에서 전직 대표가 아니 이것도 평화통일이에요. 표현을 좀 바꿔볼게요. 제가 빨간펜 선생님을 하면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좋았을 뻔했어. 장병 여러분이 국방을 튼튼히 해주시고 또 우리가 모두가 노력해서 경제를 더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게 되면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이 우리하고 합치기를 원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죠. 그거는 문제가 없죠. 그 얘기야 이게 지금. 근데 괴멸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정치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김종인 대표 아직 대표로 쉬프트가 덜 된 마인드가 덜 옮겨진. 그다음에 이게 그냥 단지 말실수가 아니라 이분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원래 성향 자체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이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을 일정 정도 반영하는데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어떤 공당의 사실상 대표인데 그 공당의 사실상 대표와 일치하느냐 합치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더 노골적으로 얘기한 거는 김현종 씨 전 통상교섭본부장 참여정부 때 그 뒤에 이제 정권 끝나고 나서 삼성전자 사장으로 갔던 해외 부문 법무 담당 사장 삼성전자는 사장이 여러 명이더라고. 가 있던 김현종 씨가 2월 18일에 더민주에 입당을 했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북핵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도 있어야 한다. 한미일 공조 차원에서 강한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참 재밌는 발언이에요. 이런 분을 왜? 그럼 마저 소개할게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들여온 F-22 랩터 이거 최신형 전투기잖아요. 그죠? 랩터를 우리가 인수할 수 있는지 3,000톤급 핵엔진 잠수함 건설을 허가받을 수 있는지 등 그런 걸 받고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는 뒤에 얘기는 바보 같은 얘기고. 김현종 씨가 통상 전문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미 FTA를 주도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경제도 알고 외교도 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의 대가로서 개성공단 폐쇄의 대가로서 F-22 랩터를 받고 3,000톤급의 뭐 핵잠수함 뭐를 받고 아니 F-22 랩터가 미국에서 수출 금지 품목이잖아요. 예. 전략자산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도 안 합니다. 이분은 뭐든지 사고 파는 걸 좋아하는 분이야. 그런 관점에서 주고받기 통상 전문가니까 물건이 그 물물 교환을 해도 그게 급이 맞아야지. 그 1억 달라고. 아니 좀 어이가 없어요. 이분은 사실 개성공단의 전체 규모하고 이거 비행기 한 대 값하고 같은데. 이 김현종 씨는 위키리크스에서 그 한미 간에 오고 갔던 기밀 문서 보고서 이런 게 폭로됐을 때 등장했던 인물이잖아요. 예. 내가 미국 쪽 제약 산업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피 터지게 죽도록 싸웠다. 그때 싸운 대상이 접니다. 장관하실 때. 네, 그때 의약품 약가 제도 변경 가지고. 그래서 한간에는
머리카락만 까맣지 미국 사람이다. 실제 말도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해요. 검은머리 미국인이라고 나오죠. 아니 영입할 수야 있지. 아니 한 정당을 운영하는데 온갖 사람이 다 필요하니까. 근데 온갖 사람은 필요해도 이 사람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완전 소수파네. 아니 뭐 저 옛날 중국 고사에도 보면 이렇게 뭘 하려면 막 다구름 개 짖는 소리 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아 근데 이 영입을 누가 추진한 거예요, 이 영입은? 아 그거는 김종인 대표가 추진한 걸로.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제 더민주가 살아온 것은 그 문재인 대표가 했던 그 영입들이 좀 성공적인 케이스였잖아요. 이거 하나로 그냥 완전히 쫓아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아마 뭐 제1야당 내부에서 정체성 논란이 나오는데 저게 이제 공천 문제하고 맞물려서 조금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고 봐야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만.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죠. 네. 저는 이분은 비례대표를 두려고 영입한 거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분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당선권 후보가 된다면 악영향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저는 정의당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좋고요. 저희는 심각한 정체성 논란 역풍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민주의 그런 홍보위원회나 이런 분들이 우리 방송을 많이 듣는데요. 아, 네. 경고할게요. 네. 이거 김현종 씨를 비례대표 주게 되면 후보로 내세우게 되면 정의당이 대박 날 거다. 네. 뭐 그렇게 자선사업 하실 거면 하시고. 어쨌든 뭐 선거 망치려면 하시라고. 네. 이건 진짜 악수다. 최악수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온갖 사람들이 다 말 이상돈 씨요. 진짜 지금 보면 새누리당이 본부중대고 더민주가 1중대, 국민의당이 2중대 같아. 1중대는 중대장이 지금 옛날에 그 박근혜 캠프에 있던 분이 그죠? 중대장으로 와 있고 2중대는 중대의 주요 간부로 MB 정권, 박근혜 정권과 관계된 사람들한테 그중에 한 분이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이에요. 이분이 라디오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국제 제재가 불가피하다면 개성공단 폐쇄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지금 북한 위협이 미국 본토까지 가지 않나? 미국민은 제3세계 국가로부터 본토가 위협받기는 제3세계 국가로부터 본토가 위협받기는 쿠바 미사일 사태 이후 처음 아니냐. 그래서 그런 국제 제재에 우리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제 제재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단독 제재한다고 우리가 먼저 튄 건데 이거를 뭐 국제 제재의 동참이라고 얘기하면 사실관계가 틀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1야당, 제2야당이 다 이러고 있으니까 뭐 시민사회의 원로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성명을 냈더라고요. 네, 박낙청 씨를 비롯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상돈 여기는 이제 인용이 안 됐는데 이상돈 선대위장인가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햇볕 청지가 실패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황당한 거죠. 아니 핵 개발을 저지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 뭐 햇볕 정책 한 6, 7년 김대중 대통령 방북 이후로 보면 2000년부터 참여정부 끝난 2007년까지 약 7년간 계속됐던 거잖아요. 네. 7년 우리가 지금 분단 70년 중에서 7년 그렇게 했잖아요. 네. 거기서 핵 문제, 미사일 문제 다 해결됐으면 좋지 물론. 그러나 이 정책을 하다 말은 거 아니에요. 하다 말은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뒤로 지금 8년이 지났는데 8년 동안 뭐 지금 언제로 돌아간 거예요? 유신체제 5공화국 시절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남북관계가.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한계를 보인 정도가 아니고 심지어 7.4 공동성명 이전으로 돌아간 거 아닌가? 하다 마른 거. 7.4 남북 공동성명 이전과 비슷해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민정 엄마 요즘 슬림해졌네. 혹시 다이어트 해? 남편이 맛있는 다이어트 하라고 와일드망고를 사줬어. 맛있는 다이어트? 젤리처럼 맛있지, 하루 한 번이라 간편하지, 10주 완성이라 빠르지, 체지방 분해 효과 확실하지. 나도 맛있는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어이구 우리 집 외수는 뭐 하나 몰라. 남편님들 스블랑이 만드는 와일드망고 퍼펙트 뷰티 다이어트로 아내의 건강도 함께 챙겨주세요. 지금 바로 검색해 보실 거죠?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바로 정성농장 홍삼입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할 때 하는 바로 그 정성.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자, 끝까지 왔고요. 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의당 입당을 했어요. 12월 18일에 19일 날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안 대표와 손잡고 개성공단 부활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은 딴소리 했다고 물어보니까 야당은 리더십 비중의 구할이다. 비중이. 중요한 건 야당을 이끌고 있는 안철수 대표의 생각이다. 안철수 대표가 야당을 이끌고 있어요? 아니 그저 야당이잖아요. 대표니까요. 어쨌든. 나름대로. 근데 저는 그 정동영 그 전 의원이 통일부 장관을 하셨잖아요. 예, 개성동영이어서 2007년 네. 대선 때 자기 그 별명이 스스로 지은 별명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정보와 지식과 또 판단, 철학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인의 정치 재개의 명분으로 이 상황에서 개성공단 부활을 삼는 거는 전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니, 물론 정치인이 본인이 통일부 장관 출신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그런 노력도 해왔고 그 진정성도 인정을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저런 방식으로 정치 재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개성공단 부활을 내걸고 근데 개성공단 부활을 내걸었으면은 지금 맥락에서 보면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을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가서 북파주 이런 데 가서. 네. 파주을 아니 그런 데 가서 출마를 하든가. 파주을 출마를 해야죠. 그런데 개성공단 명분을 내걸면서 국민의당 앞서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이 해놓은 말을 봐도 그렇고 거기를 가면서 또 지역구는 덕진, 본인이 전주덕진, 처음에 정치를 시작했던 전주덕진 그리고 나중에 한번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전주덕진에 출마한다. 이거는 근데 그때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됐을 때 그 당시 민주당 후보 그 북한 문제 전문가 김근식 예. 그분도 국민의당이에요 또. 그렇죠. 지금 둘이 경선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근데 이거 굉장히 자기의 정치와 삶에서 나름 일관성 있는 명분을 내걸고 정치를 재개하면서 행동은 전혀 일관성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여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이분이 이제 전에 그렇게 썼는데 보통 사람들이 금의 환영을 하는데 이분은 매번 이제 환영 금의를 하거든요. 가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관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당한 건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새정년을 탈당한 이유가 뭐냐면 우경화돼서 탈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중적 진보정당 만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노선적으로는 국민의당에도 오른쪽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새정년에. 네. 근데 두 클릭된 데는 또 왜 들어가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모순인데 보면 1 더하기 1은 0. 근데 보면 하나의 공통적인 건 뭐냐. 사실은 지금 그 국민의당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 있잖아요. 더민주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제1야당이 되겠다라는 그게 이미 이분이 선거 뜰 때 보면 그 얘기를 해요. 대중적 진보 정당을 만들어서 이게 대안적 야당을 건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됐던 게 왼쪽으로 가서 하겠다. 대안적 야당은 정의당 이미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공통적인 건 뭐냐면 당내에서의 그 헤게모니 있잖아요. 당내 헤게모니를 내가 잡아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그게 있는 거고 그게 안 돼서 이제 탈당을 했던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정동영 씨가 파주 이전 북파주 지금 그 도란산 통일전망대나 남북 그 출입국관리소가 있는 그쪽 지역 파주 LCD 단지 있는 그 북파주 쪽이에요. 그쪽에 출마를 해서 거기가 황진하 친박 네. 황진하 네. 씨가 있는데요. 사무총장 현재. 예, 지금 공천심사 한다고 면접 보고 그러고 있던데 그 양반이 그때 연평도 포격 사건 때 보온병 탄 거를 그렇죠. 탄피라고 그러고 그랬던 양반 아니에요. 그렇죠. 포병 출신인데. 포병 삼성장군 출신인데. 예. 그래서 거기에 출마를 해서 캐치프레이즈를 개성공단 부활, 파주 경제 부흥, 파주는 경제가 돈이다. 이런 거를 딱 가지고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파주에 있는 자산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남북관계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북파주 쪽은 발전할 수 없다. 이거를 딱 내세워서 한판 붙으면 나는 그 그림이 굉장히 나올 것 같다고 그림 생각을. 나오고 진정성도 있어 보이고. 근데 내가 그 얘기 좀 하려고 여러 날 전에 전화 통화를 시도를 했는데
옛날 번호라 그런지 통화가 안 되더라고. 그게 과연 옛날 번호였을까요? 그 황진아 의원 있잖아요. 예. 그 사실 보온병으로 착각한 거고 말고 또 다른 게 있는데 무슨 포인트가? 아니 왜 탄피가 탄착점에 있어? 그러니까 북한에서 포를 쐈는데 그 연평도에는 포탄이 날아와야 되고 탄피는 이북의 해안에 남아야 되잖아. 해안포 기지에. 근데 탄피가 그 연평도에 왜 있냐고. 그게 우승 포인트인데. 예. 근데 문제는 그 피해자는 황진아가 아니고 안상수가 피해자가 됐던 게 문제인 거지. 말이죠. 보온병 상수라 그랬어. 아니, 그 사람 지금 저기 창원에 가서 시장 잘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피해자가 됐었던 거죠. 그 사람은 군대를 소재불명으로 군대를 안 간 사람이니까 그거 모를 수 있지. 그죠? 근데 그 정동영 씨 같은 경우에는 그때 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날 관악을이었나요? 네, 관악을. 갑자기 그 당시에 야당 심판론을 들고 나왔거든요. 네, 야당 심판. 그래서 내가 씹었다고 한번. 트위터로. 씹었다가 맞죠. 비판을 했다. 비평을 했다. 그래서 막 그쪽에서 전화가 오고 막 그래서 의도가 잘못됐다. 근데 지금 그 국민의당이 딱 나서는 걸 과정을 보니까 국민의당에서 했던 거와 똑같은 생각을 자기 버전은 이미 그때 했던 거예요. 좀 안타까워. 일국의 지금 야권, 현 야권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였던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로는 전주 덕진의 김성주 의원, 젊은 의원이죠, 그죠? 초선. 김성주 의원. 예. 그 아주 정동영 전 장관과 가까운 후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서울대 국사학과 후배고. 과 후배예요? 그리고 선거 캠페인, 정동영 의원이 처음에 국회의원 될 때 선거 캠페인, 캠프에서 선거 캠페인을 같이 했죠. 아, 그래요? 네. 자기 보좌했던 사람이 그렇죠. 하고 있는데 거길 다시 나가는 거라고. 아주 가까운 후배죠.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났죠. 그거에 대해서 논평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일부 여론조사를 보니까 꼭 정동영 씨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는 선거 여론조사들이 좀 저는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물론 이게 추측이기 때문에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더민주로 복당을 안 한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주덕진 무혈입성이 쉽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죠. 전주덕진에서는 김성주 의원하고 아마 경선을 치렀어야 될 거예요. 현역 의원을 그냥 무공천으로 주저앉힐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자가 있으면 더민주 입장에서도. 근데 그분이 하자가 있는 의원도 아니고. 근데 그 경선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때 그런 얘기가 이미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는 그래 서울에 출마해라 그랬더니 아니야 전주 덕진에 출마하겠다. 이래서 이제 그 협상이 결렬됐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전주 덕진에 출마해서 개성공단 부활을 공약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 하여튼 그거 평하자고 지금 얘기 꺼낸 건 아니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 여야 주요 정치인들의 개성공단 폐쇄 관련 또는 북한 핵 관련 또는 사드 배치 관련 발언들이 이어질 거예요. 근데 사실 야당에서는 지금 제1야당이 됐건 2야당이 됐건 3야당이 되었건 이 문제에 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돼요. 우리 심상정 대표 발언도 좀 소개해 주시고 그러시죠.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아니 저도 지금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는데요. 그걸 갖다가 저희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서 우리는 일관되게 얘기했죠.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근데 심상정 대표의 말씀이 아니고 고발을 빨리 해야 돼요. 불법 행위로 형사 고발을 정의당이. 오늘 청문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야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쪽에서는 일부 이렇게 북한에 대한 감정적인 반감을 선동해서 공안머리로 가는 이것 때문에 위축되어서 좀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손익 계산을 떠나서 옳고 그름의 잣대를 적용해서 입장을 세우고 확고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히 이번 문제는 좀 다른 게 이게 워낙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들도 이걸 알아요. 말이 안 돼도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걸 지금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노렸던 그 효과를 최대한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는 거두는데 그게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게 또 한편으로는 역풍이 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역풍을 불게 하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된다는 거죠. 다 쫄아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고요.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아직 선거 거의 2달 남았잖아요. 그때쯤 되면 또 일상화돼가지고 잊혀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자, 이 정도로 이제 대통령 연설, 국회 연설과 관련된 사항, 막전 막후의 여러 얘기들을 다 짚어봤고요. 이 정도 논평하죠. 더 심도 있게 봐야 될 내용도 없어요. 보니까 슬퍼요. 그래서 대통령의 연설문이 나오면 우리가 심도 있게 한 2시간 정도 분석해도 미처 그 깊이에 도달할 수 없구나. 밤새 고민해야 되는. 밤새 고민해야 되는 이런 대통령 밑에 살아보고 싶어.
정말 이렇게 10분 논평하고 나면 더 논평할 게 없는 연설? 아니 30분 연설했는데 10분이면 논평이 충분하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10분도 길지 뭐. 이거를 정치 이론이나 이런 걸로 분석하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평소에 지론이셨잖아요. 자, 이 정도로 이 대통령 국회 연설 마무리하고요. 지나는 길에 슬쩍 그 응수타진 바둑에서 비슷하게 상대방 호구를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수로 이한구 의난. 서슬 버럭치하죠. 예, 지금 뭐 그 얘기 들으셨죠? 뭐 보도 다 나오더라고. 뭐 원내대표, 당대표도 전부 다 와서 면접. 원유철 대표가 면접 받고요. 어제. 김무성 안 나오면 공천 유보하겠다. 유보하겠다. 김무성 면접 보는 거야? 네.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직접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3일간 수도권 하고 그러면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다음 주 되면 유승민 차례도 이번 주 중에 오겠다. 이번 주 후반쯤 가면 유승민 의원 차례도 올 거라고 지금 그러는데요. 그래서 뭐 들리는 물론 이제 풍문이고 소문이고 그런 내용입니다만 이러다가 김무성 대표가 컷오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들립니다. 이한구 공관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이에요. 공천관리위원장이 당대표도 공천 주지 않은 사례가 있다라고 며칠 전에 발언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언제 거냐 하면 2004년도에 당시 당대표가 최병렬 씨였어요. 공천 탈락했죠. 2008년 총선 때는 현직 대표는 아니고 전 당대표 직전 강재섭 의원이 공천 탈락했습니다. 네. 뭐 전례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라고 무조건 공천 줘야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날마다 언론 지면을 이한구 공관위원장 이번에 불출마하기로 이미 선언을 했고 인기가 워낙 없대요. 대구에서 그 동네에서. 이미 선언을 한 상황에서 공관위원장을 맡았는데 맡을 때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청와대에서 공관위원장을 시킨 거라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네. 그리고 뭐 부잣집 도련님 찍어내야 되고 뭐 막말한 사람 찍어내야 되고 뭐 다 걸리네 김무성 씨는. 뭐 과거에는 탈락률이 뭐 40% 50% 됐다 그런 얘기들 막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유승민 의원이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냐 안 당하냐 그게 이제 제1 쟁점이고. 네, 유승민 의원은 뭘 근거로 경선 후보 자격까지 박탈을 해?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진실하지 않아서? 대통령 뒷다리 잡고 뒤통수 쳤다. 당과 정체성이 맞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 찾자면 이유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이유가 만들면 되는구나. 공천 탈락을 시키는 게 아니고 컷오프니까. 컷오프를 하는 거예요. 심사 대상이 아니고. 심사 대상이 아니게 만드는 거구나.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쟁점을 보니까 이제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데 16개 광역시도별로 최소 하나, 최대 셋까지 이른바 우선 추천 전략 공천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전략 공천이죠. 진실한 사람 내려보내겠다는 얘기죠.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연일 예, 서청원 최고하고 김무성 대표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서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예. 그리고 이한구 공관위원장하고 김무성 대표 사이에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골 잘 돌아간다라고 했던 이 상황이죠, 그게. 저건 좀 예상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총선이 끝나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한참 남아 있어요. 1년 반. 지난 총선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난 총선은 총선 끝나고 뭐 8개월 있다가 대선을 치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총선이 오면서 그냥 레임덕이었는데 만약 총선 끝나고 레임덕이 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추진력이 국회 내에 있어야 되고 그건 이제 노후 대비도 그렇죠. 그건 진실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퇴임 이후까지 대비가 돼야 되는데 배신하지 않을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예상됐던 그러니까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게 비극이야. 우리가 노후 대책을 제대로 세우려면 독일식 선거제도를 도입해서 친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작년부터 우리가 얼마나 여기서 얘기를 했냐고. 청와대의 이제 내시들이 보고를 안 하나 봐.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그래갖고 한 7, 80명 규모의 친박당만 딱 만들어 놓으면 노후가 든든하거든. 그렇죠. 다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선거법 개정하기엔 이미 늦어버렸지. 아니 대통령 저 정당의 실권자로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고.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든가.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예. 항상 상상 이상의 뭘 보여주는 분이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 쟁점이에요. 첫 번째가 현역 의원 컷오프를
말하자면 누군가를 비박을 쳐내는 수단으로 쓴다는 것. 두 번째가 우선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진박 공천을 한다는 거, 전략 공천. 세 번째가 후보자 간의 경선 방식에 합의가 안 될 경우 어떤 식으로 경선을 할 거냐. 이 경선 룰의 세부 시행 세칙에 관한 건데요. 지금 제일 사실은 주목되는 데가 마포갑이지 않습니까? 안대희 전 대법관이 갔고 거기에 이제 강승규 전 의원. 근데 지금 거기를 이제 100% 여론조사 하려고 했는데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누가? 거기 있던 기존 후보가 강승규 전 의원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 저게 아마 가늠제가 될 것 같아요. 저기를 어떻게 공천하냐. 지금 이게 룰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규정상으로는 그 기본 모델이 30, 70. 30, 70이에요. 당원 경선 30%에 여론조사 70% 이렇게 경선 룰이 표준화로 돼 있고 후보자 간의 합의가 되면 100% 여론조사 경선도 할 수 있도록 이제 돼 있는 건데 지금 이거를 이한구 공관위원장하고 비박이 압도적으로 많은 공관위원회가 지금 7대4 정도로 비박이 많아요. 내외부 인사를 다 합쳐가지고. 친박보다 비박이 많아요. 예, 아니요, 친박이. 친박이 7대4로 압도적으로 높아요.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후보자 간의 경선 방식이 합의가 안 될 경우 30대 70의 표준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신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관위에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100% 여론조사로 하도록 세칙을 만드는 거. 신인이 있는 경우에. 그럼 뭐 다 신인일 텐데 뭐 지들이 내려보낼 사람들은. 안대희 대법관이 신인. 전형적이죠. 신인인가요? 신인이지. 총리 청문회 자리에까지 섰던 사람.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처음이잖아. 그 전에 출마한 선출직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신인이죠. 그러면 장관 출신들도 다 신인이지. 그래서 이제 청와대 참모, 내각 이런 데서 들어간 사람들을 다 신인으로 해가지고 100% 여론조사로 한다는 거지. 여론조사는 조물락. 그럼요. 예, 얼마든지 몇십 %를 바꿀 수 있어. 7대3을 3대7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앞에 주요 경력에 뭘 넣고 조사를 하고 조사 기법의 장난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이건 과거 지금 현 야당에서도 다 일어났던 일이에요. 제가 몸담았던 옛날 어느 당에서. 어느 당이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그런 장난했던 사람들이 지금 새로 만들어진 당에도 많이 가 있고요. 하여튼 이거는 뭐 조물조물하면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이기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돌리는 거예요. 문안을 바꿔가면서.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드디어 자기들께 이기는 게 나오면 그때 스톱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봉인해서 안 보여줘. 결과만 딱 말해줘요. 그 문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다음에 후보자의 경력을 어떻게 넣는지 이런 거 공식적으로 합의한 거하고는 다르게 조사해가지고 그냥 결과만 발표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난치면 여기서 또 비박 학살의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셋이 그냥 그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다 똑같네. 일단은 첫 번째 컷오프로 비박 쳐내겠다. 두 번째 친박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겠다. 네, 우선 추천으로. 그다음에 경선할 경우에는 하여튼 룰을 갖다가 그 진실한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거잖아요, 결국. 네. 근데 이한구 의원은 물론 불출마 선언을 하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뭘 믿고 이러는 거지? 왜 총대를 매? 이게 지금 사실 손에 피 묻히는 작업이잖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임기가 1년 7개월이나 남았고요. 총선 끝나고도. 그 후에 그럼 또 그 후에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한간에는 그런 소문이 좀 있어요. 이한구 의원이 이 칼제비로 나선 거는 뭔가 보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근데 이분이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있죠. 경제부총리죠. 네, 경제부총리를 원래 되게 하고 싶어 했어요. 이분은 대한민국 경제가 걱정이 돼서 선거도 안 나오고 잠이 안 오고 연구할 시간이 부족해서 지역구 관리는 못하는 분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역구 인기가 엄청 없어요. 여기 원래 김부겸 의원이 출마한 수성갑이 이분 지역구인데 이한구 씨가 나오면 무조건 김부겸 의원이 된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여기를 들어갔는데 현재까지는 김부겸 후보가 압도적으로 지금 여론조사가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투표해봐야 알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칼을 휘두르냐는 거야. 김무성 씨가 지금 여권의 압도적인 대권 주자 1순위예요. 그렇죠. 20% 가까이. 이 사람 대통령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안 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지. 안 되게 만들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한구 의원의 행동 양식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가 감이 와요. 첫째는 김무성을 완전 밟아야 된다. 이 사람이 제일 현재로서 여론조사상 제일 유력한 여권의 대권 주자인데
그런 사람을 그 1년 넘게 여야 통틀어서 1등 하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좀 내려왔지만. 이 사람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행태를 하는 게 뭘 믿고 하는 거냐. 두 번째. 김무성 대표가 자기 사람 신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향식 공천으로 하자는 건데 그거를 니도 공천 안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맞받아치면서 이렇게 하는 그 배경이 뭐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칼을 잘 휘두르면 최소한 경제부총리 또는 뭐 심지어는 총리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예요 이거? 김무성 대표가 정말 그럼 공천 면접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럼요. 봐야 됩니다. 지금 연일 신문지상에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직접 한 코멘트로 예외 없다. 안 나오면 유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완전 굴욕이네. 그 삼전도 굴욕이네 이건 그럼. 그렇죠. 사실은 공천 후보자 면접도 대표까지 보는 경우는 여야를 통틀어서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리 공정한 심사가 중요하지만 한 정당의 품격과 그런 문화가 있는 건데 그렇죠. 이런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당 당수 지역구에는 후보를 출마를 안 시킵니다. 상대당에서 그거는. 그건 예의라 그래서 안 시키는데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상대당도 아니고 같은 당 내에서 이건 다른 정치적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거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유승민 의원이 경선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막 그렇지만 이 사람은 국회의원 또 될 거예요. 무소속으로 나가도 되고 해서. 김무성 당대표도 공천 안 될 수도 있지만 되더라도 팔다리가 잘린 상태로 공천될 가능성이 많아요. 야, 근데 전 진짜 볼만하겠다 가가지고 공천 면접 심사 보러 가서 네. 그 사진 그 의자 쫙 앉아 있다면서요. 네. 그 2명씩 3명씩 들어가서. 그 사진 기자들 사진 엄청 찍을 텐데. 그럼요. 공개적으로 굴욕을 그러니까 공개 굴욕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제. 그게 싫으면 나오지 마라. 안 나오면 심했다. 안 나오면. 저는 참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아니고는 이렇게 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여야가 선거 때 공천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내부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당은 그래도 쪼개지질 않아요. 그렇죠. 저 내부에서 뭐 사시미 들고 체인 들고 막 싸우는데 먹을 게 많아. 갈라지진 않아. 근데 야당은 먹을 것도 없으면서 싸우는 수준도 뭐 사시미 체인도 아니고 서로 꼬집고 핥히고 이러다가 그냥 갈라서. 먹을 게 없어서 그래. 저는 먹을 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DNA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정의당은 달라? 그러니까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포함해서. 자기 성찰적인 반성. 네. 그래서 이게 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필요하다. 저 여당의 그 생리, 그 내에서 그렇게 싸우고 하면서도 찢어지지 않고. 근데 대단한 건 뭐냐면은 아니 뭐 저쪽도 엄청나게 싸우거든요. 그런데 쟤네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뭐 새 인물을 영입한 것도 없고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것도 없고. 근데 그냥 40이 나와 40이 지지율이. 뭐 그게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 고착된 정치 지형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일본 공산당이 이번에 지역구 후보를 안 낼 수 있다는 걸 검토하고 있대잖아요. 아베의 만행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 헌법 개정, 헌법 해석 변경 등등으로 해서 극우로 막 치달으니까 야당은 지리멸렬하고 지금 일본 공산당이 전후에 지금까지 지역구 후보를 안 낸 적이 없고 모든 곳에 가능한 후보를 다 내던 당인데 지금 후보를 안 내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선거를 포기한다. 그 지역구 선거를 거기는 정당 투표 없잖아요. 정당 투표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국적으로 아베의 견제를 위해서 자기들이 우리가. 접는다. 물론 당선될 후보가 많지는 않지만 몇 프로라도. 그러니까 일본이 원래 그 중선거구제 하다가 우리식으로 소선거구제를 바꿨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 아베의 독주가 시작된 거거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선거제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디서나 극우의 힘이 강해져서 그렇게 역사가 후퇴하고 막 특권과 횡포가 판을 치고 민생이 피폐해지고 이러면 이런 결단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선거를 이렇게 여당이 엉망진창으로 국정을 운영해도 지금 우리 구조는 정말 나라 팔아먹는다고 해도 찍어줄 사람들이 35%는 있는 나라잖아요. 야당은 다 합쳐도 35%밖에 안 돼.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야권이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임하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리라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오늘 발언이 야권 연대, 선거 연대는 안 하지만 정책 연대는 할 수 있다. 이런 또 이상한 얘기를. 그건 뭔가요? 했더라고요. 뭐 하자는 얘기예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정책이 달라서 아직 못 봤어. 정책이 달라서 나간 거 아니야? 저는 불가피하게 야권 연대로 갈 수밖에 없는 명분쌓기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다행이고 그나마. 다행이죠. 네. 그런 거고 정의당의 존재감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 정의당이 이 국민들의 어떤 시국에 대한 걱정이라는 것들에 공감하면서 그런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총선 전략을 위해서 내 몸을 다 던진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정당임을 확실히 보여주지 않으면 이번 선거에서 그리 좋은 결과를 거두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한편으로. 당원으로서 그렇게 평론가적인 말씀을 하신 말입니다. 난 비주류야. 좀 더 진정성 있게 내가 정의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건 한 사람 많은데 요즘 비례대표 후보들 나와서 난리더만. 타임라인 여기서 마쳐야 되겠어요. 더 길게 얘기하다가는 또 자해 수준의 논평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타임라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정의당 내 야당 유시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